안녕하세요. 시 해석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가 직면했던 문제는 끼워 맞추기와 올바른 해석을 구분할 방법이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미흡하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고민했던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 단계를 3개로 나누었어요. 단계가 3단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앞서서 계속 말했던 그 객관적인 해석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시가 그리는 어떤 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야말로 독해의 차원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정도로 논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근거입니다. 시의 해석은 무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짓거린 말에 대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엉뚱한데, 그러니까 시 바깥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 내부에서, 텍스트 내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현실은 되게 반대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고서는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그 이상의 오감도 해석에서 제일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오,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이 아이의 심상이 중의적이라고. 이 아이는 그일 수도 있고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이 문장은 이 아이가 둘 중 하나라는 것만을 딱 걸까면 지칭한다 라고 해석을 했죠. 이 해석의 근거를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첫 번째 근거, 실제로 문법적으로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근거는 이행의 마지막 현 문장이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인 것을 보면은 이상이 이 중의적인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이행을 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당연히 그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좀 찾고 싶었어요. 내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반박자 X를 좀 상상해보죠. 항상 고마운 친구입니다. 전 항상 그 친구를 상상하거든요. 아무리 X가 날카로워도 1번 근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2번 근거를 무시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13년을 쓰고 뭔가 다른 이유로 14년을 썼는데 그게 정말 우연하게도 한 개의 연이 담고 있던 중의성을 모두 지칭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반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삼았던 근거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살던 시장에는 저 문장이 주기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제 주장은 다 허물어지겠죠? 당연히 틀린 주장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 근거와 객관성을 보장을 해요. 당연히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반박 가능성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어요. 황순원의 소넥에서 보라색 꽃은 죽음을 암시한다, 이 주장을 대체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오직 더 큰 권위, 황순원 본인의 주장 앞에서만 반박이 됐어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없어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어떤 시어가 무언가의 상징으로 느껴지고 그걸 주장하고자 할 때는 그 근거를 찾아봐야만 하고, 적절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아마도 그건 그냥 본인이 끼워 맞춘 상징일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시해석을 글자를 똑바로 읽는 것으로만 국한하는 건 너무 좁지 않느냐.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독해를 적절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시해석을 완전히 끝냈다고 할 수는 없죠. 어느적 객관성은 당연히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택하는 거는 역사학자 진즈부르그의 발언입니다. 진즈부르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예요. 역사학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유쾌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고, 저서도 되게 유쾌합니다. 정말 좋죠. 치자 구더기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치자 구더기의 서문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실마리 찾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나는. 프로이트, 조바니노 모델리, 셜록 홈즈처럼. 무슨 말이냐? 모렐리 같은 경우는 손톱, 귓볼 등을 통해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평론가였다. 셜록 홈즈처럼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혼자만의 연구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진즈부르크는 정말로 저 방법을 사용해서 역사를 썼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는 역사를 추리의 대상으로 파악을 했죠. 그는 역사를 거침없이 추리해 나가요. 셜록 홈즈가 범인을 찾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 사료를 소개하고 진즈부르크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쳐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재판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보통 역사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역사 객관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거, 혹은 100% 객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추리여야 된다는 거죠. 마치 셜록 홈즈처럼 아주 미세한 단서를 바탕으로 추리해서 범인을 알아맞혀야만 해요. 제 생각에는 시 해석도 그와 비슷합니다. 심상을 완벽하게 제한하는 건 1차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언어적 객관성을 붙들고 우리가 추리를 시작해 나간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단서들이 주어지긴 합니다. 한번 조지훈의 승무를 한번 보죠. 조지훈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승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조지훈의 승무 사면일행에는 빈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되게 평범하게는 이런 식으로들 하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어도 얕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더 급힌 심상을 우리가 찾아내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조지의 승무 해석도 다른 영상에서 올릴 거예요. 빈대란 게 뭐냐는 거죠. 대는 그 불상이 놓인 대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비어있는 대예요. 근데 절에 불상이 없고 빈대만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일 뿐이에요. 버려진 절이라는 거죠. 절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에 황촉불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여승이 켰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녀는 불상도 없이 버려진 절에 홀로 황촉불을 켜고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정서가 너무너무 사무쳐서 아름답고 그래서 빈대를 불상이 없는 빈대로 해석하기로 결정해요. 저는 상황을 추리하고자 있는 단서를 최대한 이용한 거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가능한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득력이 있는 상황과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즉 객관적인 토대를 근거로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을 추리해 나가야 이제 앞에서 말한 내 맘대로 끼워 맞추는 그 본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잘라내기라는 본능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론에 딱 맞는 식구, 딱 맞는 사실만을 보고 싶어 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련이 필요한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억지로 집중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해석을 내렸을 때 가능하면은 시의 모든 구절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자신이 내린 해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의 오감도에서 13인의 아이를 예수의 13사도라고 예측해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리지도 못한 그런 해석이긴 한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일단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13인의 아이를 예수의 13사도로 상징하려면은 이거는 다소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외 나머지 모든 문장들을 다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 않죠. 계속해서 달려가는 아이들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과로, 오감도 이런 것들과 기독교를 엮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범죄단 추리를 했을 때 총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마치 누군가 범인을 살해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성이나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발자국에 대해서는 뭔가 타당한 또 다른 설명을 해줘야만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관성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은 제가 말한 두 번째 단계는 추리예요. 시가 그리는 심상이라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근데 그 객관성에 우리는 추리로만, 확률적으로만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리를 통해서 심상을 우리가 재구성을 하면 감상은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통해서 오는 거죠. 빈대의 망한 절에 혼자서 춤을 추는 여승이라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무언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1차, 2차 해석은 시뿐만 아니라 모든 해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데 시 해석에서는 바로 이 3단계 해석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다른 해석과는 다른 시 해석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시의 목표, 우리가 시를 왜 읽느냐 했을 때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상을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심상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도 확률적으로 약간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상이 이건지 A인지 B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를 잡아주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백석의 여승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백석 사진도 보여드리죠. 저는 제가 언급하는 모든 시인들의 사진을 다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강의하고 있는 사진이랍니다. 머리 스타일이 멋있네요. 백석의 여승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같이예요. 이 같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문장을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같이의 의미가 처럼이라고 하면은 머리카락에 눈물처럼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눈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이 같이를 함께라고 해석한다면은 머리카락과 눈물이 함께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승이 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여성이 안 울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여성이 울었고 출가하면서 심상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두 해석 역시 당연히 문법적으로 가능하고 뭐 어떤 해석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온건하면은 그럼요 둘 다 해석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것은 함께가 아니라 같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단호하게. 왜냐하면은 그 근거는 아름다움에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나 고요하고 담담한 어조로 비애를 이야기하는 시가 마지막에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림을 그린다? 그건 제 생각에는 감정의 과잉입니다. 여성은 울지 않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냐면은, 만약 백석이 살아 돌아와서, 아니다, 여기서 나는 이 시를 쓸 때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걸 상상하면서 시를 썼다 라고 주장을 해도 이 정답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답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더 아름다우니까. 만약 백석이 그렇게 살아 돌아와서 항변을 해도 그거는 백석이 그냥 우연히 더 좋은 시를 쓴 게 된 거고, 도리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해석자가 이 시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아주 오만한 입장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아름다운 해석이 좀 더 올바른 해석이에요. 하지만은 좀 더 솔직하게 말하죠. 이 아름다움이란 기준은 의견이 갈렸을 때는 합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군가는 눈물을 펑펑 흘린 게 더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난 믿을 순 없지만은 눈물을 꼭 참는 게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 앞에서 그를 반박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절제미 같은 감각적 영역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이상한 역설적인 결과를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객관적인 해석을 찾아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미적 감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객관적 근거를 모두 갖고 있고 충분히 설득력의 추리를 통해서 시의 모든 요소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해석 체계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정답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웃긴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위한 치열한 저희 노력은 단 하나의 정답, 바른 해석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하지만은 정답을 찾는 순간 타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죠.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 또 다른 정답을 목격하는 거는 아주 큰 행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정말로 시에 대한 해석이 풍요로워지거든요.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처음 말한 시 해석은 아무거나 다 가능하지, 아무거나 정답이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통과한 바로 그러하고도 양립 가능한, 공존 가능한 해석이 복수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어서야 작품이 깊어집니다. 좀 재밌는 얘기지만 이렇게 사고실험을 해보죠. 완전히 동일한 작품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작품은 그냥 동일한 작품이에요. 글자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A는 몇백 년 동안 수억 권이 팔렸어요. B는 그동안 딱 10권 팔렸어요. 그럼 이 경우 이 두 작품에 어떤 깊이감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A, B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깊이를 만들어낸 것은 독자들이 쌓아올린 정답일 겁니다. 이 정답은 복수로 존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근거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체계도 이루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소수의 정답들은 작품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비평가들, 논문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감상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해보죠. 객관성과 주관성은 아주 오래된 역설입니다. 객관은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이 객관을 포착할 때 이미 객관성은 훼손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우리는 그 객관을 추론을 통해 재구성하는 확률적 존재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좀 더 많이, 좀 더 객관에 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범죄에 대한 예시가 의외로 가장 적절한데, 사실 아무리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어도 뭐 DNA 등등을 해도 약간의 오차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참으로 완전한 범인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법 체계가 멈추지는 않죠. 그리고 뭐 우리의 사법 처리가 전부 다 무효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결국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은 일정 이상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며, 심상을 이렇게 파악하면 해석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독자와 시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공동 작업물이 됩니다. 멋있는 일이죠. 이게 제가 시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해석 틀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작품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좀 더 재밌어져요. 시가 좀 더 예뻐져요. 이상의 오감도 해석을 통해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독자들이 이상의 오감도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공포를 만끽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살펴보면은 더더더 무서워져요. 더더더 흥미롭고 더더더 신기하고 현대적이 돼가죠. 그런 걸 하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해석이라는 거는. 되게 재밌는 작업이죠.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